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윤선 기자입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서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현장을 뛰는 취재 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면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김누리 선생님께 너무 야단을 세게 맞아가지고 현장 얘기하면 이거 더 우울해질 텐데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원고를 쓸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그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정치가 행복감을 주게 할 것인가를 이제 주제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뭐 김누리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좀 판에 박힌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모두 혁명에 나서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죠. 그게 직업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매일매일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정치인들 그리고 이제 국회 돌아가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정글이다. 제가 처음 정치부 정당 출입 시작할 때 한 정치인이 저한테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웰컴 투 정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꽤 오랜 세월 정당 출입 기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그 정글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진화하고 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난폭해진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여야가 구분돼 있을 때 상임위장에서는 격하게 언쟁을 하고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욕탕의 정치라는 게 있어서 뭐 끝나고 뭐 술 한잔 하거나 식사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 아침에 뭐 운동하고 그 샤워하는 장소에서 아이 왜 그랬어 뭐 이러면서 풀고 그리고 또 화합해서 나가고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최근에 국회는 같이 밥도 안 먹는다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상대 당의 그 국회의원들하고는 아예 밥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정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당의 의원들끼리도 소통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제가 한 상임위에서 이제 이분 저분하고 취재를 하면 어떤 때는 8분, 10분을 다 전화를 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을 다 크로스 체킹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매우 엄혹하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경쟁 얘기 많이 하셨는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 경쟁도 해야 되고 언론 노출 빈도도 높여야 되고 국민들한테 인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자들에게만 환호받는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존중과 배려 뭐 이런 차원의 정치가 아니라 내 지지층만 확보하면 돼. 내 지지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센 얘기. 오늘 이 얘기에서 환호받았어? 그러면 내일 더 센 얘기. 모레는 더 센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선거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 막말 정치가 횡행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내가 유튜브에서 과연 그런 말을 했었나 기억조차 안 나는 수준의 막말, 금도를 넘는 수준의 막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제어를 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이런 정치는 올바르지 않아라고 해줘야 되는 중요한 기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언론의 역할인데요. 오히려 언론은 이걸 더 부추기죠. 그리고 극단적인 갈라치기로 상대방을 완전히 원수로 만드는 이런 정치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언론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한 3박 4일 할 수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리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렇지만 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앞서 뭐 기후 변화라든가 뭐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하나도 이제 지금 뭐 선거 22일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 의제는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이재명하고 친하냐 가까우냐 뭐 반윤이냐 친윤이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얼마나 싸웠다는 거냐,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누구를 추천했는데 안 들어갔어, 그 이름이 누구야, 막 이제 기사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본질이 실종이 되고 여의도 안에서 여의도 문법으로만 계산되는 정치의 내용이 있고, 사실은 이것은 국민 행복과 또는 국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완벽하게 유리된 정치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역사의 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 2017년 촛불혁명 당시에 무려 5개월 동안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거리에서 촛불 집회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만난 거리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민주주의였고요. 그때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그리고 뭐 주부, 뭐 회사원, 노인, 뭐 할 것 없이 뭐 지역에서도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참여해서 내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 같은 것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인터뷰해보면 뭐 초등학생 아이도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다 똑같은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때 주요하게 얘기했던 게 재벌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노동개혁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촛불혁명이 끝나고 이른바 촛불정부가 들어서면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완성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요. 그때 마침 정치권 안에서는 소위 이제 개혁입법연대, 탄핵연대, 촛불연대 뭐 이런 차원에서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당시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요. 지금은 국민의힘이지만 새누리당의 소위 이제 그 박근혜 탄핵에 동의했던 48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런 전선이 마련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개헌을 포함해서 정치제도, 특히 이제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 뭐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 안 됐죠. 지난 5년간 뭐 다 이제 지켜왔던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기대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문제들. 최근에는 급기야 그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이제 책임론 공방이 민주당 안에서 일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실에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이 민주주의의 퇴행 수준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인용하셨지만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민주주의 리포트 2024, 그러니까 올해 그 지표에 따르면 전체 179개국 가운데 47위를 했고요. 이게 보면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인 내용은 비판 방송이나 언론이나 정부 검열 뭐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기자들을 탄압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 어느 날 갑자기 KBS에서 잘 나가던 더 라이브, 저도 출연을 했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되고 그 KBS 뉴스 앵커가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내려가고, 이런 게 이제 KBS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YTN도 아마도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박지훈의 뉴스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마도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걸로 보이고요. 뭐 MBC도 마찬가지의 이제 위협적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SBS의 경우에도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받는, 그러니까 여사를 뺐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받는 이런 퇴행적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동안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독재적 상황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야권이 승리를 해야만 그나마 남아있는 의회라도 좀 지킬 수 있는, 뭐 민주주의를 조금이라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 굉장히 이번 선거가 그 희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2월 한 달 진행된 민주당의 어떤 그 공천 파동을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라는 뭐 판단, 비판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중도가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중도는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잘하면 보수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요. 민주당이 잘하면 또 진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도가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국혁신당이 출연을 하고 이른바 이제 런종섭 사태, 그러니까 이제 이종섭 장관의 이제 그 호주 대사 출국 문제로 폭발이 되면서 다시 이 역사의 물줄기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현장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만났던 시민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분들은 20년 전 노사모 활동을 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는 이제 청장년층이었던 분들이 20년 후에는 장노년층이 되어서 머리가 다 희끗희끗해진 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뭐라도 해야겠기에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것은 강소정당론인데요.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제 설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근데 사실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조국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도 중도가 옮겨 가지 않을 것이다. 중도로부터 버림받아서 좋은 점수를 못 받고 아마도 그렇게 그 여론조사 상에서 유의미한 지표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깨지고 오히려 지금은 엄청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얼마 전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전북 지역에서 40%나 되는 여론 지지를 이제 차지하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은 다 떠나서 이 퇴행,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실제로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정치 집단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점수를 국민들이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과거에 옛날에 노사모들이 와서 이런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교육이나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은 너무 덩어리가 커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 개혁 이슈인데요.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하지만 보수 언론에 상당히 많이 이끌려 다닙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특정 언론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매일 아침에 20만이 넘는 시민들이 그 방송을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민주당 선대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 이제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수 정치인들은 전부 조중동으로, 그리고 소위 이제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은 또 전부 뉴스공장으로, 뭐 이렇게 가는 양극화 상태에 좀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저희들이 좀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한 심판론은 사실상 지난 1년 10개월여 계속된 흐름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 이후에 소위 얘기하는 진보 민주 진보 개혁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나보면 다들 현실론에만 좀 이렇게 잡혀 있고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어떤 특단의 입법 이런 것들은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될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표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책도 하고 싶고 또 이런 입법도 하고 싶고 실제 뭐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매일 조금씩 가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 OECD 통계를 보더라도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이런 게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앞서 이제 행복한 나라들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뭐 이런 나라들에 비견할 만큼의 어떤 북유럽형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현실에서 가능할까? 될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막 지지층들이 환호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지지층들의 역할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이것만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고 이런 정책들의 의제들을 놓고 누가 얼마나 똘똘한 정치를 하는지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노력 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고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서해에서 혹여라도 국지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전쟁을 결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또한 시민들이 이제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참여하면서 상황을 뭐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지만 사실 국민들에게 지난 2년여간 보여준 정치의 내용은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거의 입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는 분명하게 보이는데 이후에 저는 사실 민주당 가장 큰 당이니까요. 맏형으로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뭐 저도 현장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이제 이렇게 짧은 글을 올리긴 했는데요. 이 글은 그냥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